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야. 너 같은 건 전화 한 통이면 끝장이라고. 남자는 사장의 멱살을 잡으려다 말고 뜨거운 머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은 그 순간 앞치마를 두른 사장은 깨진 파편을 내려다보며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판사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이 조용한 카페 사장이 한때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휩쓸었던 전설적인 법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요. 부모의 권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던 금수저가 진짜 실력자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 우아하고도 잔혹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종시 외곽에 자리 잡은 카페 사일런스의 오후 2시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와 우유 스팀 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윤태희는 기계처럼 정확한 손놀림으로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했습니다.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윤태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송하은이 진동배를 손님에게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빨대는 뒤편에 준비되어 있어요. 손님이 진동배를 받아들고 돌아서자마자 송하은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윤태인 쪽을 바라보았죠. 사장님, 원두가 벌써 반이나 줄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정말 많네요. 윤태인이 샷 잔을 들어 올리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권이라 다들 카페인이 급한 겁니다. 하은 씨, 3번 테이블 컵 좀 치워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카페의 육중한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평온하던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찢어지는 듯했죠. 명품 로고가 가슴팍에 대문짝만하게 박힌 화려한 셔츠를 입은 박기태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박기태는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박기태가 줄 서 있는 손님들을 어깨로 툭툭 치며 카운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 여기 주문 좀 받아. 주문을 하려던 앞줄의 손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박기태를 쳐다보았습니다. 송하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카운터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뒤쪽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시거나 줄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태가 키오스크를 발로 퍽 차며 송하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키오스크? 내가 내 돈 내고 커피 마시겠다는데 기계랑 씨름해야 해? 네가 직접 찍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빨리 내오라고.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박기태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지만 박기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 포스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안 들려? 빨리 주문 안 받아? 내가 누군지 몰라. 송하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포스기 옆에 거치된 고프로의 녹화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인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윤태인의 표정은 박기태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죠. 윤태인이 행주를 들어 카운터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아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손님, 직원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문은 순서대로입니다. 뒤로 가세요. 박기태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윤태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뒤로 가?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윤태인이 박기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신지 관심 없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박기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박기태가 윤태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창훈이야. 너 같은 카페 사장 나부랭이는 전화 한 통이면 끝장이라고.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기태는 자신의 배경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윤태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어때? 이제 좀 감이 오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봐줄 테니까. 윤태인이 잡힐 뻔한 멱살을 가볍게 피하더니 다시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죠. 안 물어봤는데요. 박기태가 순간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 윤태인이 무심한 눈빛으로 박기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안 물어봤다고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뒷분들 기다립니다. 박기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자신의 배경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윤태인을 용서할 수 없었죠. 박기태가 카운터 위에 놓인 머그잔을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고 송하은도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기태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가게 박살나고 싶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윤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박기태를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여기 세종시 카페 사일런스입니다. 3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물파손, 업무 방해, 협박. 현행범인이 지금 바로 와주십시오. 박기태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신고, 해봐. 경찰이 오면 누구 편들 것 같냐? 넌 이제 죽었어. 윤태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눈으로 훑으며 피해 견적을 계산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하신 분. 박기태가 경찰관을 보자마자 반가운 척 다가가 어깨를 툭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 경찰 아저씨들 왔어? 저기 저 사장놈이 나한테 시비 걸어서 내가 좀 훈계했어. 별거 아니니까 가봐. 경찰관 중 한 명이 박기태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흠칫 놀라며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박창훈 부장판사 아들 아니야? 저번에 그 사건. 경찰관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차가 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곤란한 표정으로 윤태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좀 취하신 것 같은데. 기물 파손된 건 변상받으시고 좋게 합의하시죠? 아버지가 워낙 높으신 분이라 시끄러워지면 사장님만 피곤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박기태가 승리감에 도취해 킬킬거리며 윤태인을 조롱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냐? 주제 파악 좀 해라, 윤태인이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관님, 지금 피의자 신분 확인하시고 훈방하시려는 겁니까? 경찰관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훈방이 아니라 서로 처벌 원치 않으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윤태인이 말을 끊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기류를 투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합니다. 게다가 주치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있고 조금 전 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윤태인의 전문적인 용어 선택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윤태인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해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합니다. CCTV 영상 확보되어 있고 여기 계신 손님들이 전부 목격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보내신다면 직무유기로 민원 넣겠습니다. 관할 서장님께 직접요. 경찰관들은 윤태인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태도를 바꾸어 박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기태 씨,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경찰관이 박기태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자 박기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네 미쳤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너네 다 옷 벗고 싶어? 이거 안 나? 박기태가 몸부림을 쳤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박기태는 고개를 돌려 윤태인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윤태인,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가게 박살 내버릴 거야. 두고 봐. 박기태의 고함이 카페 밖으로 멀어지며 사라지자 다시 카페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멍하니 윤태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본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윤태인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구석에 있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깨진 머그잔 파편을 능숙하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송하은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지시했습니다. 하은 씨, 놀라신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매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음료 리필 쿠폰 한 장씩 돌리세요. 송하은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태인은 말끔하게 치워진 바닥을 확인하고는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포터필터를 닫고 그라인더 버튼을 누르는 그의 등은 조금 전 난동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꽉 담은 입술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하은은 쿠폰을 돌리다 말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슬그머니 고프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송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와, 사장님 진짜 대박이다. 안 물어봤는데요라니. 카페 안은 다시 커피 향과 음악 소리로 채워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묵묵히 커피를 내리는 윤태인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윤태인 한 사람뿐인 듯 했습니다. 윤태인이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잔에 부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시끄러워지겠군. 다음 날 오전 9시 태인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을 켜고 수돗물을 틀었지만 수도꼭지에서는
쿠르륵 하는 마른 소리만 날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101호입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요. 수화기 너머 소장님의 목소리는 난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윤 사장님. 그게 건물주 짓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위생 문제로 수도 점검한다고 밸브를 잠그라고 하셔서. 태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때 카페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기태가 웬 중년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은 기태의 어머니이자 이 건물의 주인인 오 여사였습니다. 태인이 문을 열고 나가자 오 여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니? 기태야, 여기서 썩은 내 나지 않니? 기태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엄마. 내가 말했잖아. 여기 위생 상태 엉망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 끊으라고 한 거야. 오 여사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태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윤 사장이라고 했나? 우리 애가 어제 여기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 뭐, 그건 그렇고 위생 문제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수도를 좀 잠갔어요. 점검 끝날 때까지 장사 못하겠네? 그냥 이참에 가게 빼는 게 어때? 태희는 두 모자를 번갈아 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수도요금 미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은 구청 관할이지 건물주 권한이 아닙니다. 당장 밸브 여시죠. 기태가 태인의 앞으로 쓱 다가와 죽일 듯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야, 말 짧다. 내 가게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목마르면 침이라도 뱉어서 커피 타든가. 태인은 대꾸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곳엔 지난달 캠핑용으로 사두었던 대용량 워터 저그와 2리터 생수통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희는 워터 저그를 카운터 위로 옮기고 생수를 콸콸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칠판에 분필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미네랄 워터 핸드 드립 앤드 콜드 브루. 에스프레소 머신 점검으로 한정 판매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머신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태인이 직접 물을 부어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는 오히려 정성스럽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새끼가 진짜. 엄마, 저거 봐. 물 없어도 장사하잖아. 약이 바짝 오른 기태는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분 뒤 험상궂은 용역 직원 2명이 커다란 고무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카페 출입구 바로 앞에 고무통을 쿵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코를 감싸 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왜 이래? 못 들어가겠네. 송하은이 울상인 얼굴로 태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쓰레기가.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다 가버려요. 태인은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태와 오 여사가 멀리서 킬킬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인은 쓰레기통을 치우는 대신 창고에서 앤티크한 나무 의자와 말린 꽃다발, 그리고 향초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주변에 의자를 놓고 꽃으로 장식한 뒤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겉면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작품명 자본의 악취.
그러나 꽃은 핀다.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예술적인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하은이 재빨리 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건물주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 좀 보세요. 쓰레기를 예술로 만드셨어요. 순식간에 카페 앞은 인증샷 성지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냄새가 나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오히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저 작품 사장님이 만드신 거냐며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기태가 길길이 날뛰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A4 용지 뭉치가 들려 있었죠. 기태는 카페 유리창에 종이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직접 사용 예정,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 진행함. 기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다 나가. 이 가게 이제 장사 안 해. 당장 방 빼.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사이 태인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인은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하나를 떼어내 꼼꼼히 읽어보더니 기태의 눈앞에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박기태 씨, 법대생이라고 하셨죠? 기태가 흠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라고. 법대로 하니까 방 빼라는 거 아냐? 태인이 피식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알고 계십니까? 기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야, 내가 쓴다잖아. 건물주가 직접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태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는 상가임대차법에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나 있는 조항이죠. 법대생이 상가랑 주택도 구분을 못합니까?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법대생이라더니 헛똑똑이네,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태인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단수 조치와 쓰레기 투척,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는 저기 CCTV랑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찍어주셨네요. 방금 유리창에 종이 붙인 것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고요. 오 여사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우리 변호사 부를 거야. 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태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부르십시오. 오시는 김의 내용 증명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는 이미 가처분 신청 준비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기태 씨가 난동 부린 영상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언론 제보도 고려 중인데 부장판사님 명예가 걱정되네요. 부장판사라는 말에 오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오 여사가 급히 기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기태야, 가자. 일단 가. 엄마, 왜 그래? 저 새끼가 나 무시하잖아. 기태가 발버둥 쳤지만 오 여사는 억지로 아들을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자 카페 앞에 모여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와, 진짜 사이다다. 말 한마디도 안 지네. 태희는 손님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에이프런을 고쳐 매고
워터 저그에 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송하은이 반짝이는 눈으로 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체가 뭐예요? 법조항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 외우세요? 태인이 젖은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장사하려면 법 정도는 알아야 안 당하니까요. 하은 씨, 저 종이들 좀 떼주세요. 그날 밤 마감을 마친 태인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판례들이 적혀 있었고 맨 앞장에는 사법연수원 43기 윤태인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고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증거 폴더가 열려 있었고 박기 태엽 방문자, 오여사갑질 녹취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인은 휴대폰을 들어 보안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일런스입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창고 쪽에 적외선 카메라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네, 사각지대 없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인은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사흘 뒤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카페 사일런스 주변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였을 테라스 좌석이 텅 비어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카페 입구를 병풍처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기태가 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뒷골목 심부름 센터를 통해 소위 해결사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커플 손님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딴 데 가세요. 손님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아니,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두머리가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손님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안 한다면 안 하는 줄 알 것이지. 말이 많네.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가쇼. 겁에 질린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자 카페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송하은이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비키세요. 우두머리가 껌을 짝짝 씹으며 카페 안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그냥 문지기 노릇 좀 해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사장 나오라고 해. 윤태인인지 뭔지 얼굴 좀 봅시다. 송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송하은이 112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우두머리의 솥뚜껑 같은 손이 송하은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어허,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어디다 전화를 지랴? 와자작. 우두머리가 휴대폰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송하은이 깍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한테 손대지 마. 윤태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에스프레소를 다질 때 쓰는 묵직한 스테인리스 템퍼를 오른손에 꽉 쥐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템퍼는 둔기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자랑하는 도구였죠. 윤태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윤태인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 네가 윤태인이냐?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제법 깡다구가 있네. 윤태인이 깨진 휴대폰과 겁에 질린 송하은을
번갈아 보더니 우두머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합의는 없습니다. 내 가게에서 당장 꺼지십시오.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뒷주머니에서 삼단봉을 꺼내 촥 펼쳤습니다. 야, 주먹은 법보다 가까워. 기태 도련님이 너 아주 반병신을 만들어 놓으라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험악한 공기가 카페를 가득 채운 그때 카페 밖 도로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카페 통유리를 환하게 비추었죠.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 바로 박기태의 아버지이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창훈이었습니다. 박 판사는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로 난장판이 된 카페 입구를 훑어보았습니다. 카페 건너편 편의점 파라솔에서 낄낄거리며 이 상황을 구경하던 박기태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박기태는 쪼르르 달려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희열이 가득했죠. 아빠, 잘 오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 저를 개무시하고. 박기태는 윤태인을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저 새끼예요. 저놈이 우리 집안 무시하고 엄마한테도 대들고 아주 악질이라니까요. 제가 교육 좀 시키려고 사람 좀 불렀어요. 박창훈 판사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오직 카페 안쪽에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박 판사는 우두머리와 덩치들을 향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라.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고위 공직자의 아우라에 압도된 덩치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판사는 뚜벅뚜벅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태는 신이 나서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들어오며 떠들어댔습니다. 아빠, 혼쭐을 내주세요. 아주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윤태인은 쥐고 있던 템퍼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들어오는 박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카페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송하은도 덩치들도 박기태도 모두 입을 다물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판사가 윤태인의 코앞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박기태는 이제 곧 아버지가 윤태인의 뺨을 후려갈기거나 호통을 칠 것이라 기대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쪽깎기로 소문난 박창훈 부장판사가 일개 카페 사장인 윤태인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윤군. 박기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쟤 알아요? 박 판사는 아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이런 곳에서, 그것도 내 못난 아들 녀석 때문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어. 윤태인은 박 판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깍듯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님. 박 판사가 민망한 듯 손을 거두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장판사라니. 예전처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자니가 떠난 뒤로 내가 얼마나. 윤태인이 박 판사의 말을 정중하게 잘랐습니다. 저는 이제 법복 대신 앞치마를 입습니다. 선생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박 판사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과거 윤태인은
박창훈이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가르쳤던 제자 중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수석 입학의 사법고시 패스까지 천재 소리를 듣던 윤태인을 박창훈은 친아들보다 더 아꼈었죠. 하지만 윤태인은 모종의 이유로 스스로 연수원을 자퇴하고 종적을 감췄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깡패들이 둘러싼 난장판 속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박기태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새끼가 아빠 약점이라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박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박기태는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기태, 너 당장 나가서 차에 타라. 아니 아빠,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제가 나를.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카페를 울렸습니다. 박 판사가 박기태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덩치들도 놀라서 입을 떡 벌렸고 송하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박기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아, 아빠. 박 판사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내 놈이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당장 집에 가서 처박혀 있어.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내가 널 법정에 세울 줄 알아라. 박기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경로에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윤태인을 한번 쏘아보고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덩치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카페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박 판사는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태 녀석이 부순 기물값일세.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네. 면목이 없어. 윤태인은 테이블 위에 수표를 바라보다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 단속이나 잘 시켜주십시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것 같더군요. 박 판사는 뼈 있는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건가? 자네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윤태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금 내리는 커피가 훨씬 좋습니다. 누구 인생을 판결하는 일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자네답니다. 건강하게. 박 판사는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멀어지자 구석에 숨어있던 송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 진짜 부장판사예요?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윤태인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 있는 결시가동 도끼 모금함에 수표를 망설임 없이 넣었습니다. 하은 씨, 놀랐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뒷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송하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윤태인의 단호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이고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송하은이 떠나고 텅 빈 카페, 윤태인은 불 꺼진 홀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안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창고 구석, 사각지대에 새로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의 앵글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윤태인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어. 윤태인의 시선이 박기태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박 판사가 서 있었던 자리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차가운 인내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화롭던 세종시 외곽의 작은 카페 사일런스는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부터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입구를 막아선 인파 때문에 골목 일대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송하은이 스마트폰 화면을 윤태인의 코앞에 들이밀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조회수가 미쳤어요. 500만 뷰라니, 500만. 윤태인은 원두 상태를 점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은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손님들 놀라십니다. 하지만 송하은의 흥분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응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안 물어봤는데요. 이 대사 지금 틱톡이랑 릴스에서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 봐요. 사장님 사법연수원 수석이었다며? 현실판 비질란테네. 커피 내리는 판사님 멋지다. 사장님 완전히 국민 영웅 되셨어요. 윤태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송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스쳤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커피 파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오늘 예약 손님 명단 확인했습니까? 재료 소진되면 바로 마감 공지 올려요. 송하은이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사장님은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방송국에서도 연락 엄청나게 왔다고요. 아침마당, 생생정보통, 심지어 뉴스 인터뷰까지요. 왜 다 거절하세요? 윤태인이 갓볶은 원두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커피 맛 변합니다. 방송 타서 손님 더 몰리면 퀄리티 유지 못해요. 저는 제 커피 맛이 떨어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윤태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 시각 박기태는 자신의 오피스텔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배달 음식 용기와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에서 오직 휴대폰 불빛만이 그의 충혈된 눈을 비추고 있었죠. 박기태가 으드득 이빨을 갈며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천재는 무슨. 이거 다 이미지 세탁이야. 윤태인 이 새끼 사실 성격 파탄자라고. 내가 다 알아. 그는 익명 아이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윤태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충격 고발. 카페 사일런스 사장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하지만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작성자님, 증거 있나요? 인증 없으면 뭐다? 너 박기태지? 말투가 딱 그 건물주 아들인데? 열등감 쩐다 진짜 키읔키읔키읔님 쓴 글 목록 보니까 답 나오네. 박기태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침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 왜 다 저 새끼 편만 드는 건데.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의 오 여사가 박기태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태,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내 아빠 지금 화나서 난리 난 거 몰라? 박기태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 좀 해줘. 내 카드 왜 정지시킨 건데? 당장 풀어달라고 해.
나 지금 돈 없어서 친구들도 못 만난단 말이야. 오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못 도와준다. 내 아빠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 10원 한 장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어.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신다. 박기태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윤태인 그 자식이 먼저 나 무시했다니까? 아빠는 왜 내 말은 안 믿고 그 새끼한테 고개를 숙이냐고. 엄마도 봤잖아. 오 여사가 다가와 박기태의 등을 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너 때문에 내 아빠 지금 법원에서도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인터넷에 내 이름이랑 아빠 이름이랑 같이 떠돌아다닌다고.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조용히. 오 여사가 방을 나가버리자 박기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스탠드가 부서졌습니다. 박기태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윤태인의 카페 홍보 배너가 들어왔습니다. 사일런스 시그니처 블렌드 온라인 런칭 10분 만에 완판. 박기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은 방구석에 처박혀 돈 한 푼 못 쓰는 신세가 되었는데 윤태인은 승승장구하며 세상의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윤태인, 죽여버릴 거야. 내가 기필코 너 죽여버린다. 박기태는 옷장을 뒤져 명품 시계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11시 유흥가 뒷골목의 허름한 모텔 앞. 박기태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다가와 박기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물건은 가져왔어? 박기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시계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1,000만 원 넘는 거야. 알지? 남자가 상자를 열어 시계를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작물은 반값도 못 받는 거 알면서 왜 이래? 뭐, 물건은 확실하네. 남자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박기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습니다. 최상급 아이스야. 근데 도련님이 이런 걸 다 찾으시고 무슨 일 있소? 박기태는 대답 대신 봉지를 낚아채듯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신경 꺼.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니까. 남자가 묘한 표정으로 박기태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사라졌습니다. 박기태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태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사일런스. 마감을 마친 윤태인은 텅 빈 매장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카페의 보안 시스템 설정 창이 떠 있었죠. 그는 서버 클라우드 용량을 최대치로 증설하고 휴대폰과 연동된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송하은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 들어가세요? 오늘 주문 폭주해서 피곤하실 텐데. 윤태인이 노트북을 덮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이제 가야죠. 하은 씨, 당분간 매장 문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창고 열쇠는 저랑 하은 씨만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송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CCTV만 보시고. 윤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요즘 이상한 놈들이 꼬이는 것 같아서. 윤태인은
오늘따라 유난히 등 뒤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끊겼던 박기태의 협박 문자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지만 조용해진 개는 물 준비를 하는 법이니까요. 윤태인이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서자 건너편 골목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박기태였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윤태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머니 속의 하얀 가루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박기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컷 웃어둬라, 윤태인. 내일 아침이면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질 테니까. 윤태인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카페의 전경을 확인하는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내일은 분명 긴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윤태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박기태가 천천히 카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세종시의 밤거리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는 카페 사일런스의 뒷골목.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박기태가 건물 관리실의 쪽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아, 진짜.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안 나와?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의 경비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새벽에. 박기태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예요, 나. 101호 아들. 박기태. 경비원이 박기태의 얼굴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박기태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경비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을 잘랐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1층 카페에서 누수가 터진 것 같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점검만 하고 나올 거니까 마스터키 좀 줘봐요. 경비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누수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확인을. 아, 됐어요. 아저씨 늙어서 동작도 굼뜨잖아. 내가 가서 밸브만 잠그고 올 테니까 열쇠나 빨리 내놔요. 물바다 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야. 우리 엄마 성격 알죠? 오 여사라는 말에 경비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열쇠 보관함에서 1층 상가라고 적힌 열쇠 꾸러미를 꺼내 박기태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열쇠를 받아든 박기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박기태는 빗속을 뚫고 카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캄캄한 카페 내부로 들어선 박기태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이 훅 끼쳐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향기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냄새 같았죠. 박기태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원두 자루가 쌓여있는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보자.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좋겠지? 그는 가장 위에 놓인 에티오피아 생두 마대를 커터 칼로 살짝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꺼낸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생두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기태는 장갑 낀 손으로 마대 자루를 다시 덮고 혹시 모를 지문을 지우기 위해 주변을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잘 가라, 윤태인. 내일 아침이면 넌 끝이야. 박기태는 낮은 목소리로 킬킬거리며 뒷걸음질쳐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인의 침실. 협탁 위에 올려둔 윤태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진동했습니다.
경고, 카페 창고 구역 동작 감지됨. 얕은 잠을 자던 윤태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보안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흑백의 적외선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원두 자루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윤태인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체형, 걸음걸이, 그리고 저 경박한 몸짓. 박기태였습니다. 결국 선을 넘는군. 윤태인의 손가락이 112 긴급신고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박기태를 주거침입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미수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태인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박기태 하나 잡는 것으로 끝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박기태 뒤에 있는 거대한 몸통, 박창훈 부장판사까지 끌어내리려면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윤태인은 신고 버튼 대신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클라우드 비밀 폴더로 옮겨 이중으로 백업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와. 빠져나갈 수 없게. 화면 속 박기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지자 윤태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잠들기는 글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셔츠 대신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슈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전쟁을 치러야 할 날이니까요. 카페를 빠져나온 박기태는 빗속을 달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흥분으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동전을 넣고 스마트폰에 깔아둔 음성 변조 앱을 켰습니다. 네, 11 유리입니다.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 세종시 카페 사일런스인데요. 거기 창고에 마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사장이 마약을 팔아요. 신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은 말 못하고요. 빨리 가보세요. 엄청난 양이라고요. 탁! 박기태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면서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다 죽었어. 이제 세상이 뒤집힐 거다. 아침 9시.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카페 사일런스에는 여느 때처럼 고소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윤태인은 평소보다 훨씬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송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디 가세요? 웬 정장이세요? 엄청 멋있으신데 뭔가 낯설어요. 윤태인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영업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니요? 안 좋은 일인가요? 윤태인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은 씨, 오픈 준비하세요. 직원들이 흩어지자 윤태인은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CCTV에 찍혔던 그 원두자루 앞에 섰습니다. 뜯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가 살짝 비쳤습니다. 양을 보니 징역 5년 이상은 나오겠네. 윤태인은 문을 닫고 나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템퍼를 쥐는 그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윙. 고요한 아침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카페 앞을 메웠습니다. 경찰차 3대가 급정거하고 형광조끼를 입은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약수사대? 여기 마약 있어? 송하은이 사색이 되어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형사님들, 영장 있으세요? 다짜고짜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형사팀장이 송하은을 거칠게 밀어내며 압수수색 영장을 윤태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윤태인 씨 되시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창고 안내하세요. 윤태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윤태인이 앞장서서 창고 문을 열어주자 형사들이 탐지견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탐지견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박기태가 마약을 숨긴 원두 자루 앞에서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여기입니다. 형사가 칼로 자루를 찢자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손님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송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사장님. 형사팀장이 윤태인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윤태인 씨, 이거 당신 거 맞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윤태인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양손이 등 뒤로 결박당하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윤태인의 표정은 지독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형사들이 윤태인의 양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카페 밖에는 어느새 정보를 입수한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기태가 미리 뿌려놓은 미끼들이었죠. 파바박, 파박. 수없이 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윤태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태인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페에서 마약 유통하신 게 사실입니까? 사법연수원 수석 출신이 마약이라니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윤태인은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인파 속에 숨어 망원 렌즈로 이 장면을 찍고 있을 누군가를 찾듯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보고 있겠지? 박기태. 윤태인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뚫을 듯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윤태인은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멀어지자 카페에 남겨진 송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마약 카페였어? 소름 돋네. 카페 사일런스의 간판인 네온 사인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인이 끌려간 자리에는 쏟아진 원두와 짓밟힌 자존심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 잠긴 진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윤태인은 눈을 감고 다가올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내 차례니까. 체포 직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윤태인의 체포 사진으로 도배되었죠. 천재 파티시에의 이중생활, 카페 창고는 마약 소굴, 충격 실태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붉은색 글씨로 번쩍거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세종시의 유명 카페 사일런스의 대표 윤모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윤 씨는 사법연수원 수석 출신의 전직 법조인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페 창고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박기태의 오피스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박기태가 샴페인 병을 들고 소파 위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으하하, 봤냐? 봤어? 꼴 좋다 윤태인. 천재, 웃기고 있네. 넌 이제 범죄자야, 범죄자. 박기태는 샴페인 코르크를 뻥소리 나겠다며 거품이 흐르는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뉴스 기사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와,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진짜네. 저런 사람이 타준 커피를 마셨다니 소름 돋아. 법 공부한 놈이 더하네. 강력 처벌해라. 박기태가 낄낄거리며 댓글 하나하나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 더 욕해. 아주 매장시켜버려. 감히 누구한테 덤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광기에 찬 박기태의 웃음소리가 텅 빈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종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윤태인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태인 씨, 지금 장난합니까? 소변 검사 음성 나왔다고 끝인 줄 알아요? 창고에서 당신 지문 묻은 자루 안에 마약이 나왔다고요. 소지는 안 했다? 그럼 그게 왜 거기 있는데? 형사의 고함에도 윤태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형사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법 좀 아신다면서요. 지금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차라리 호기심에 그랬다. 실수였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입 닫고 있으면 구속수사밖에 답 없어요. 윤태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경찰 조사가 아니라 검찰 송치를 원합니다. 여기서 할 말 없습니다. 빨리 넘겨주시죠. 형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찰? 거기는 뭐 다를 줄 아나 본데 어차피 증거가 빼박이라니까요. 당신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나왔으니까 비밀번호나 대세요. 포렌식 해보면 다 나오니까. 윤태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이미 잠겼을 겁니다. 긴급 보안 모드 설정해 뒀으니까요. 포렌식 하셔도 시간 꽤 걸리실 텐데 그냥 검찰로 넘기시는 게 빠를 겁니다. 형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공권력을 우습게 아나?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유치장에 쳐넣어. 형사가 거칠게 윤태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윤태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표 안에 있는 스케줄이라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카페 사일런스 앞. 가게는 하룻밤 사이에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마약 카페, 죽어라, 사기꾼 같은
험한 욕설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고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깨져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송하은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울면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흑, 사장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들 이러세요, 진짜. 행인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아가씨. 헛수고하지 말고 딴 일자리 알아봐. 여기 끝났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마약이라니 세상 말세야. 송하은이 걸레질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사장님 누명 쓴 거라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송하은은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송하은 씨 되십니까? 여기 유치장 관리관입니다. 윤태인 씨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송하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윤태인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주 짧게 들려왔습니다. 하은 씨,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가게 문단속만 잘 부탁합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밖이 얼마나 난리인데. 믿고 기다리세요.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송하은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윤태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송하은은 눈물을 쓱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송하은은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유리창의 낙서를 박박 문질러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집무실. 박창훈 부장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조간신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면을 장식한 윤태인의 체포 기사 아래 현직 부장판사의 아들과 악연이라는 작은 박스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판사가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기태,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내 전화 받으라고 해. 잠시 후 박기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지만 묘하게 들뜬 톤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보셨어요? 그 자식 잡혀갔대요. 제가 뭘 했어요. 그놈 아주 질 나쁜 놈이라니까요. 박 판사가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가요? 내 놈이 벌인 짓이냐고 묻잖아. 태인이 그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댔을 리가 없어. 네가 꾸민 짓이지? 솔직하게 말해. 박기태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시네. 아들은 안 믿고 남을 믿어요? 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엄마가 감시했잖아요. 걔가 원래 뒤가 구린 놈이었다고요. 박 판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심증은 가득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아들이 한 짓이라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가 먼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튀는 행동하지 말고. 박 판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개인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최 검사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검사. 나 박창훈 일세. 잘 지내나? 수화기 너머로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부장판사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세종시 카페 사건 때문에 그러시죠? 박 판사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그래. 그 윤태인이라는 친구, 내 제자였던 건 알지? 워낙 아까운 인재였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네. 혹시 그 사건 자네 쪽으로 넘어오나? 네, 내일 송치될 예정입니다. 워낙 여론이 시끄러워서 제가 직접 들여다볼까 합니다. 박 판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부탁 하나 하지. 시끄럽지 않게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해주게. 내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구속수사로 해서 빨리 종결 짓는 게 서로 좋지 않겠나? 최 검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장판사님 심려 끼치지 않게 원칙대로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 판사는 전화를 끊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자의 등에 칼을 꽂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 좁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 윤태인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당직 경찰관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태인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시계 바늘을 돌렸습니다. 박기태는 지금쯤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고 박창훈 판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으려 움직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윤태인이 그린 밑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윤태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박 판사가 손을 쓴 검사를 만나게 되겠죠. 그곳이 바로 윤태인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나? 옆방에 수감된 취객이 철창을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어쩌다 마약 같은 걸 해가지고 쯧쯧. 인생 종쳤네. 윤태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취객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친 거 아닙니다. 뭐? 윤태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린 겁니다. 취객은 윤태인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윤태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검사 앞에서 꺼내 보일 카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AM사 영상, 녹취록, 그리고 박창훈 판사 비리 파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윤태인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조차 그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사냥꾼은 비로소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4호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태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마치 카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 검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윤태인 씨, 사법연수원 수석이라면서요? 법 잘 아는 양반이 어쩌다 이런 삼류마약 사범이 되셨나? 박창훈 부장판사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윤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검사를 응시했습니다. 최 검사님, 서로는 생략하시죠. 제가 굳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검찰 송치를 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검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글쎄요. 뭐, 판사님 제자였다니까 혹시라도 선처해 줄까 싶어서? 꿈 깨세요.
위에서는 구속기소로 방향 잡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윤태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증거라. 그 증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죠. 뭐? 윤태인이 고개를 까닥이며 책상 위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노트북 좀 빌려주시죠. 제 클라우드에 접속해야겠습니다. 최 검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윤태인 씨. 지금 장난합니까? 피의자가 조사 중에 인터넷을 하겠다고요? 윤태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시면 검찰의 방어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 될 텐데요. 감당하시겠습니까? 법조항을 들이밀며 압박해오는 윤태인의 기세에 최 검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보는 눈도 있고 기록이 남는 상황이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양반이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헛수작 부리면 바로 추가 기소 들어갑니다. 최 검사가 노트북을 윤태인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수갑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윤태인의 타자 속도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타닥탁. 클라우드 로그인 화면이 뜨고 윤태인은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명은 CAM4. 보십시오. 사건 당일 새벽 3시 제 카페 창고 내부 영상입니다. 최 검사가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흑백의 적외선 영상 속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창고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내 원두 자루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고 땀을 닦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은 누가 봐도 박기태였습니다. 최 검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윤태인이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박기태입니다. 이 영상, 제가 설치한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원본입니다. 조작 여부는 포렌식 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태인이 녹취록 최종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이건 박기태가 마약상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의 통화 녹음입니다. 제가 고용한 흥신소가 아니라 박기태가 멍청하게도 제 카페 와이파이를 쓸 때 자동 백업된 걸 확보한 겁니다. 스피커에서 박기태의 경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확실한 거지? 윤태인 그 새끼 가게에 숨길 거니까. 조사실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최 검사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아들의 무고 범죄 게다가 마약 소지까지 얽힌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최 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왜 경찰에서 안 까고 여기까지 가져왔어? 윤태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최 검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풀었으면 박창훈 판사가 어떻게든 덮었겠죠. 증거 불충분이나 초동수사 미흡으로요.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최 검사님, 선택하십시오. 선택이라니? 부패한 판사 라인을 타고 같이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악을 척결한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 특진하시겠습니까? 박창훈 판사가 이 사건 무마하려고 검사님께 전화한 기록, 이미 통신사 조회하면 다 나올 텐데요. 최 검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창훈은 이미 끝난 패였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 검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장 수사관들 집합시켜 박기태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금 바로 주거지로 출동해 마약 수사팀 지원 요청하고 같은 시각 오후 3시 박기태의 오피스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박기태는 쾅쾅거리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아, 누구야 씨. 잠 좀 자게.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순간 우당탕 현관문이 젖혀지며 검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기태는 속옷바람으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뭐야 당신들. 수사관이 박기태의 팔을 뒤로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박기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박기태가 바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박창훈 부장판사라고. 너네 다 죽었어. 아빠. 수사관이 박기태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증거가 아주 빼박이라서 말이야. 그리고 당신 방금 자백했네. 아빠 믿고 까불었다고. 다른 수사관들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마약 투약에 쓰인 주사기와 남은 필로폰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물증 나왔습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윤태인 함정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기태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재 파티시에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검찰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사람은 수갑찬 윤태인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윤태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태인 씨 나왔다. 수갑 안 찼는데? 무혐의야?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윤태인 씨, 혐의 벗으신 겁니까? 검찰 조사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윤태인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죠. 그때 검찰청 로비 안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 나오는 박기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박기태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몰골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로비 한복판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박기태가 윤태인을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윤태인, 네가 어떻게... 박기태가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강하게 제압했습니다. 윤태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박기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그 무심한 눈빛이 박기태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죽여버릴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박기태가 발광하며 끌려가 호송차에 처박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비명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충격적인 반전에 웅성거리며 윤태인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윤태인 씨, 방금 끌려간 사람 박기태 씨 맞죠? 부장판사 아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윤태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그리고 박기태 씨가 남긴 흔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믿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윤태희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던 사람은 자신의 인생부터 걸었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군요. 윤태희는 질문을 뒤로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윤태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송하은.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7시 카페 사일런스. 송하은은 가게 안에서 멍하니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장판사 아들 자작극, 무고한 시민의 마약 누명 씌워, 박창훈 부장판사 직권남용 의혹, 검찰 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붉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사장님이 다 계획하신 거였어. 송하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송하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윤태인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사장님, 송하은이 울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윤태인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은 씨. 말하면 연기가 어색해질까봐 비밀로 했습니다. 가게는 많이 엉망이네요. 윤태인의 시선이 유리창의 붉은 낙서들로 향했습니다. 마약, 죽어라 같은 끔찍한 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인은 재킷을 벗어두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청소도구 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아니요. 제 가게잖아요. 제 손으로 지우고 싶습니다. 윤태인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수세미에 거품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적힌 낙서를 힘주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벅벅 문지를 때마다 붉은 페인트가 씻겨 내려가고 투명한 유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봐, 뉴스에 나온 그 사장님 아니야? 와, 진짜 대단하다. 억울해서 어떻게 참았대? 판사 아들을 잡아넣었대. 완전 영웅이네. 한 시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료수 캔 하나를 윤태인 옆에 놓고 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윤태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서가 모두 지워진 유리창 너머로 카페 사일런스의 따뜻한 조명이 다시 거리를 비췄습니다. 윤태인은 깨끗해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지만 후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송하은이 젖은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인은 고개를 저으며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시작이죠. 하은 씨, 저 커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요.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웅장하게 카페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윤태인의 심장 소리처럼 힘차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사일런스에는 다시 평온한 커피 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라는 더 큰 성벽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윤태인은 갓 추출된 에스프레소 크레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박창훈 판사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재판이 열린 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평소라면 엄숙했을 법정안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시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기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채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총 10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특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점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박기태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변호사의 옷자락을 계속 잡아당겼지만 변호사는 애써 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기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박기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7년이라니. 야, 이거 무효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박창훈 부장판사라고. 아빠 어딨어? 박기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난동을 피우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감치 조치합니다. 박기태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방청석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네 다 죽었어.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윤태인 어디 있어? 처절한 비명소리가 닫히는 문틈으로 사라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윤태인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나오는 대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카페 사일런스. 가게 안 대형 TV 뉴스 화면에는 법원을 빠져나오는 박창훈 전 부장판사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박창훈 전 판사님, 아드님 실형 선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과거 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도 사실입니까? 항상 꼿꼿하던 박창훈의 등은 굽어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바람에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준비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때 법조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윤태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껐습니다. 시끄럽네요. 음악 좀 키우겠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평온한 재즈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송하은이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죠? 7년이래요, 7년.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그리고 저거 보세요. 오늘 손님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카페는 정의가 승리한 커피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란스럽거나 무례한 손님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윤태인의 커피를 그리고 그가 지켜낸 공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윤태인이 갓볶은 원두의 향을 맡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진 건 좋은데 하은 씨 책 사인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작가님, 일은 하고 계신 거죠? 송하은이 얼굴을 붉히며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된 자신의 책 안 물어봤는데요.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 정말 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사장님 이야기 덕분이잖아요. 인쇄 들어오면 제가 2호점 낼 때 투자한다니까요. 윤태인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됐고 기부나 좀 더 하세요. 지난달 정산 내역 보니까 수익금 기부 비율이 좀 줄었던데. 에이, 그건 책 홍보비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여유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때 주방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던 신입 아르바이트생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장님,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자꾸 2초씩 늦어지는데 분쇄도를 조절해야 할까요? 윤태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포터필터에 담긴 원두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라인더 눈금을 아주 미세하게 0.5 정도만 굵게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탬핑할 때 수평에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커피는 정직해서 조금만 소홀해도 바로 티가 납니다.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사장님은 디테일이 다르네요. 윤태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샷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명세에 취해 방송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수익금의 절반을 꾸준히 후원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후 4시 가게 문이 열리고 껄렁해 보이는 청년 3명이 들어왔습니다. 출소한 박기태와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거들먹거리며 들어오려다 카운터에 서 있는 윤태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눈빛. 그 눈빛 한 번에 청년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야, 나가자. 딴 데 가. 죄송합니다.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단골 손님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윤태인과 카페 사일런스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윤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윤태인은 고개를 들고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과거 박창훈 판사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 사장님, 덕분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창훈 그 사람이 물러나고 비리가 밝혀지면서 길이 열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인은 잠시 템퍼를 내려놓고 남성을 향해 정중하게 마주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용기 내주지 않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았을 겁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성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장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를 적시고 풍부한 크레마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복을 벗고 앞치마를 입었을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스승을 고발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 그 모든 것이 이 한 잔의 커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카페 안으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앳된 얼굴의 대학생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페를 두리번거리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윤태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가 그 뉴스에 나온 판사 아들 참교육한 카페 맞나요? 사장님이 그 주인공이시고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태인에게 쏠렸습니다. 송하은도 하던 일을 멈추고 윤태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윤태인은 완성된 라떼 아트를 손님 앞에 내려놓으며 특유의 무심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네. 커피 드시러 오신 거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윤태인이 쟁반을 손님 쪽으로 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커피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멍하니 윤태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네. 잘 마시겠습니다. 윤태인은 다시 뒤돌아 묵묵히 컵을 닦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 간판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사일런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그 간판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윤태인의 단단한 마음처럼 말이죠. 가게를 가득 채운 커피 향기 속에서 윤태인은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싸울 것도 없는 온전한 자신의 시간.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묵묵히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곳에서만큼은 진심이 담긴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온갖 고함과 갑질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과 실력으로 맞선 윤태인 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윤태인 사장이 보여주었듯 여러분의 성실한 하루하루도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은은한 커피 향이 결국엔 공간을 가득 채우듯 여러분의 진심도 반드시 세상에 전해질 테니까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